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용무만 토크쇼 임종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죠.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해보면 대략 한 12번 정도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2일에는 SLBM 시험 발사까지 있었고요. 북한의 이런 모습에 대한 우리 정부나 미국의 반응은 크게 어떤 무게나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북미 협상이나 남북 대화를 감안한 지금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을 활용해서 단거리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차근차근 준비한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도 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4종 세트라고 대표되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들의 성능과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여부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연 이런 북한의 이른바 4종 세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이 과연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스티르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이번 달 23일에 종료가 되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외교안보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김명석 전 통일부 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관님. 네,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한동대 박원규 교수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북한이 지난 30일을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이게 지난 8월에 첫 선을 보였던 초대형 방사포였다라고 북한이 직접 확인을 해줬는데 이 내용부터 먼저 리포트로 보시고 하나하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그제 오후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어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연속 사격의 안정성 검증이 목적이었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하여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연속 사격은 쉴 새 없이 포탄을 발사하는 방사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 간격은 1차인 지난 8월 17분, 2차 9월 19분에서 그제는 3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240mm 방사포의 차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구경의 방사포를 쏘다 보면 차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초 단위로 연속 발사는 어려울 것 같고 3분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초대형 방사포의 비행 거리도 고도가 높을 때는 370, 80km, 낮을 때는 330km로 안정적입니다. 300km 이상을 날아 동해의 무인도 알섬을 타격하는 정확도 평가를 거치고 나면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의 완성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 등 신형 단거리 4종 세트를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은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얘기까지 좀 나와서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의미인데요. 일단은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8월 24일, 그 다음에 9월 10일이었더군요. 그 다음에 10월 30일 세 번, 두 발씩. 이 초대형 방사포가 일종의 이 단거리 어떤 발사체 이제 최종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제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격하는 거 말고 이제 일종의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면 이제 3분 단위로 쏜다는 거니까 글쎄요. 이제 그게 성공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북한의 5월부터 해서 이제 10월 말까지 이제 12번째 이렇게 그렇죠. 발사를 하는데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이 기회에 그러니까 즉 미국과의 협상이 이제 교착 국면에 있지만 협상이라는 국면 그 속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이 말하는 레드라인 즉 그 ICBM 이걸 이제 넘어서는 서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북한의 신형 전술 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는 이제 이거 자체가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런 기회에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자꾸 이제 북한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죠. 차관님 말씀 이게 북한의 이런 모습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틀리지 않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보면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거 자체가 이제 사실상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예. 직접 이제 공격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그런 이제 그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건 이제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사포 얘기는 좀 두 분하고도 좀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박 교수님은 이 초대형 방사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을 했었죠. 네. 왜냐하면 지난 9월 11일 노동신문에 보면은 뭐 나름대로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발 사격 시험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방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포의 특징은 4개가 연속으로 신속하게 발사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발사는 뭐 제대로 하나가 발사가 안 됐고 또 하나는 추락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이번에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은 앞으로도 더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번엔 2개만 발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구멍은 4개가 4개가 있으니까. 2개만 발사했으니까. 예, 원래는 저기 4개가 연속으로 발사가 돼야 그리고 또 굉장히 신속하게 발사가 돼야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네. 2개만 발사되고도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보통은 한 10번 정도 시험을 합니다. 저 정도의 신형 무기 체계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그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있고요. 저게 지금 위험한 것이 사실은 뭐 방사포다. 그러니까 사실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간의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스스로 추진력이 있어서 날아가는 거고 방사포는 밀어 올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저 방사포는 사실상 탄도미사일입니다. 스스로 추진체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저게 이를테면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지역까지 가는 그 유도 장치도 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추진체 미사일과 같은 형태를 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 현대 무기 체계는 방사포와 그런 탄도 미사일의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또 분명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워낙 그 구경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거리가 또 넓게 나가고 그리고 지금 잠깐 나온 것처럼 3분이면 아직은 그렇게 빠른 발사의 그것을 갖추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점점 시간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정말 신속한 발사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적지 않게 도전이 그러게요. 되는 그런 무기체계가 될 수 있죠. 예. 그 말씀을 좀 두 분 말씀을 연속해서 들으면서 듣는 생각은 그렇게 또 간단히 볼 문제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발전을 해나간다는 걸 생각하면 종점이 또 어떨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이 좀 들고 하는데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이거 일단 북한이 올해 이제 신형 4종의 미사일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예. 그 방사포와 관련돼서 이제 2종류가 나온 거죠. 그렇죠. 4개 중에 예. 신형 대구경 방사포 해서 400mm가 예. 나왔고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가 4개 중에 이제 2개가 방사포류로 분류를 해서 보여줬는데 북한의 이 방사포와 관련된 역사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북한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예. 이 방사포와 관련된 거를 이제 준비를 해 왔죠. 그럼 오래됐네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60년대부터 이제 구경을 점점점 넓혀 갔어요. 그래서 음. 120mm, 180, 240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제 300mm 방사포가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에 보여준 게 이제 400mm랑 이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제 600mm 방사포라고 나온 거죠. 예. 그럼 이러한 그 기간을 봤을 때 방사포 시험 발사와 실전 배치가 그럼 또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예. 그동안 이제 북한의 이 방사포와 관련된 이 행태를 봤을 때 시험 발사를 하고 나서 다 곧이어서 실전 배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 이 초대형 방사포도 시험 발사를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조만간 그 실전 배치를 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비슷한 행태를 보인 게 우리가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한 KN-23의 예. 그 미사일과 관련돼서도 북한이 지금 4번 정도 시험 발사를 했는데 마지막 7월 달에 시험 발사를 예. 하고 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러한 모든 미사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증이 되어서 이제 조만간 실전 배치를 한다라고 김정은이 예. 지시를 했고 그에 따른 또 새로운 북한의 자위력 강화 차원에서 이런 걸 그러게요. 했고 새로운 종류의 그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미사일 시험 발사도 KN-23 같은 경우에도 동해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서해에서 네. 시험 발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초대형 방사포도 처음에는 동해 쪽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서해 쪽을 통해서 시험 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안전성과 지금 간격이 얼마만큼 좁혀지고 있는지 그거를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앞에서 박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방사포라는 거는
초단위로 해서 나가서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고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붓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앞에서 예. 말한 그 400mm라든지 신형 대구경이라든지 이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이거는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랑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신형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유도 장치까지 달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이건 방사포라고 보기가 어렵다. 예. 그다음에 저 3분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뭐로 봐야 되느냐? 미사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위협적이다라는 것이 요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발이 만약 연속으로 다 나간다면은 4발이 다 발사된 후에 우리가 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리고 거죠. 그 네 발의 목적지가 다 다를 수 있다. 다 다를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는 일반 미사일보다는 그러게요. 우리한테 위협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래- 지금 사실은 예. 고도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로 요격이 되는 고도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긴 예. 한데 문제는 4발이 연속으로 날아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의 요격 미사일들이 4발을 동시에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꼭네 발을 발사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방사포의 예. 위력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예.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종 세트를 좀 간단히 제가 정리를 좀 준비해 온 걸 말씀을 드리면 이스칸데르급. 그러니까 가다가 막판에 확 솟구쳐가지고 떨어지는 그 이스칸데르급 우리가 초창기 때 5월달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에이테킴스 이거는 한꺼번에 이제 폭탄이 작은 폭탄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쏟아지는 거라면서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두 박사님들 말씀하셨던 대구경 조종 방사포,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이렇게 4가지인데 여기서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세 분한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재래식 무기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뭐 탱크든지 뭐 장사포니 등등등 되게 많이 있는데 왜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들어서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이렇게까지 집중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좀 원론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 여부도 되게 뭔가 의미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또 언론에서도 얘기를 해서요.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예, 박 제가 교수 먼저 그 하시겠습니까? 이스칸데르급 그러니까 KN-23이라고 불리는 거 이거는 단순한 재래식 무기의 획기적인 발전이 아니라요. 저는 이거 거의 게임 체인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G 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이 나온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 뛴다는 얘기네요. 확 뛰는 거죠.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 북한이 쏜 거는 뭐 400에서 500km 정도 하는데 이것이 러시아에서 기술이 원천 기술이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러시아가 INF라고 해갖고 중거리 핵 전력 협정에 따라서 500에서 5,500km 일부로 사거리를 줄여놨는데요. 그 일부 보고에 의하면 이게 사거리가 1,000km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중거리잖아요. 중거리죠. 그러니까 KN-23이 사실은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예. 하나는 당연히 핵탄두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핵탄두 중량이 480에서 700kg인데 사거리를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km를 사거리를 줄여면 1톤까지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럼 북한이 이미 개발해낸 핵탄두를 탑재가 가능하다 봐야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이른바 회피기동, 그러니까 편심 탄도 비행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된 것처럼 마지막 목표물에서 치고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팩 시스템, 페이트리엇 시스템 중에 MSE라는 게 유일하게 있다라고 우리 정부와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실전에서 한 번도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한국은 2021년 이후에 MSE가 들어옵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그것을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어 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게요. 그 정도의 획기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기술 확장력이 매우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 연료도 사용했고 회피 기동도 가능하고 그러게요. 유도함법 자치도 발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ICBM을 하는 몇 가지 남은 기술도 이 기술이 확장되면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장거리 미사일한테 장거리 미사일이 그 기본적인 미사일의 적용할 수 기술은 있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되는데 뭐 정말 안타깝게도 여전히 5월달에 발사된 거에 대해서 한미 당국이 아직도 이것을 이스칸데르급이 아니다라고. 뭐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재원을 정확히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뭐 안 하는 게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는 알면서 일단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글쎄 거죠. 뭐 정부의 입장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얘기는 우리 두 분 말씀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 차관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뭐 그런 그 무기의 그런 성능보다는 저는 이제 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 위협이 되는 무기를 계속 개발하느냐, 이제 그러한 그 그러니까요.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그러겠죠. 이제 일종의 이제 군사적인 강국을 해야 되겠다. 네. 소위 그 이제 자강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부 이제 그게 있을 어떤 힘을 거고. 키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군사적으로 그러한 이제 소위 그 효과성이 큰 그런 상대가 방어하기 어려운 무기를 예. 개발하면 가장 좋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일 텐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제 우리는 그 말 안 하지만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나 미국 쪽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최첨단 무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한반도에 이제 도입이 되고 그게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체적인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 비록 북미 관계 개선하고 남북 관계도 개선한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이런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북한의 무기 신형 무기 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이제 그 방지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제 군사적 측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그러한 그 의도를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우선 중요한 게 이제 또 이제 좀 돌아갑니다마는 이제 북미 간의 그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좀 재개가 예. 되고 그리고 또 남북 관계도 많이 변화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무기가 많다고 해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기가 사용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국제적인 노력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간 협상이 잘 되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북한의 어떤 그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제어가 될까요? 그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계속 개발하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런 가운데서 일종의 좀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사회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좀 뭐랄까 좀 그 뭐 관리를 한다는 표현이 뭐하지만은 이제 보다 더 국제사회가 조금 더 많이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그렇죠. 하잖아요. 보라는 식으로 이걸 내놓고 개발하지는 못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박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 참관 문제도 상당히 좀 이슈가 또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말해서 굉장히 그 동안에 뭐 이번에 31일 날은 참관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고 굉장히 격렬하게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네. 보였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이게 뭐 아무리 쇼잉이랑 하더라도 뭔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싶네요.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라고 하는 거는 9월 달까지는 계속 방송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10월에 SLBM에 해당되는 북극성 3형 시험 예, 예. 발사와 네.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돼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은 있었으나 그 노동신문에 의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거기에 그거를 현장에 있는 모습은 반영되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참관은 했을 것 같아요. 참관은 했지만 그거를 그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는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면 왜 그러한 그렇죠. 측면을 보여줬느냐가 이제 의문인 건데요. 왜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거와 예.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지시가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안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SLBM 같은 경우에 북극성 3형에는 참관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이제 전략적 도발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거는 굉장히 미국에게 좀 다른 자극이 될수 메시지를 있는 줄 메시지.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관하지 않은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SLBM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북한이 총 12차례의 그 도발을 한 거 아니에요. 5월부터요? 그죠? 네, 5월부터 그러니까 약 6개월에 걸쳐서 11번이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했고 그다음에 한 번이 전략 도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면에서죠?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 이런 12차례의 시험 발사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부가한 설명이라든지 평가를 보면은 네. 다 자위력 강화 차원에서 그렇죠. 이러한 미사일을 다 개발을 했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에는
북한의 억제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이 자위력 강화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어느 말에 해당되냐면 우리의 국방력 강화, 그렇죠. 그죠? 자주국방 그렇죠, 이거에 해당되는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자주국방과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취하는 뭐 연합연습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단독 훈련 강화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대비태세 강화라든지 뭐 F-35A 무기 도입이라든지 또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도입을 한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의 평가는 어떻느냐? 전부 다 거기에는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 위반이고 9.19 위반이라는 네, 얘기 그리고 계속했죠. 북한에 대한 도발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문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처럼 도발인지 뭔지에 대한 평가도 애매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야 예, 예.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해 그렇죠. 나가는 그 모멘텀을 만들어낼 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꼈죠. 무슨 5월 4일에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 쐈을 했을 때 올해 그때 한미 당국이 명확하게 재빠르게 판단해서 그게 이제 이스칸데르급이었는데 이것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다시 한번 발사 시험을 하면 결코 묵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련의 대응 방침.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을 우리가 재개하는 카드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으면 북한이 이 이후에 계속하지를 못하죠. 뭐라고 해도 저도 뭐 이호령 박사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게 중거리나 장거리가 아니고 2009년에 장거리라도 밴드 탄도 미사일 종류, 탄도- 기술을 이용한 것들. 기용한 모든 발사체는 유엔 제재 결의 위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키로수에 관계없이 예.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좀 명확하게 어쨌든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면 그게 1km를 가든 100km를 가든 유엔 제재 유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활용한 기술이죠. 탄도 미사일은 그거는 하여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걸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사실은 좀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 이스칸데르급 발사했을 때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도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다. 그럼 이걸 그냥 흔히 생각하면은 그냥 어떤 북미 협상 또는 이제 남북 간의 대화 이것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건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돼. 이 부분에 대한 세 분의 좀 말씀 듣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 이 박사님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 우리가 비핵화, 예. 평화 프로세스의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했을 경우에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구도가 어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그렇군요.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을 막고자 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빨리 비핵화와 관련돼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를 가동만 시켜준다면 예.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돌아갈 경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정부 쪽 생각이신 거죠? 제 생각에는 정부 입장에서 이런 생각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로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가 과연 적합한 그렇죠. 조치인지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은 철저히 억제를 하고자 하는 측면. 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나눠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분명히 대남 억제를 향상시키고자 한 측면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대북 억제력 향상을 위해서 뭐를 보여줘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한 측면이 오히려 북한에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도발을 해도 남한은 별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위기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북미 비핵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둘 다 위기로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는 그러게요. 걸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그러면은 이 박사님 말씀 더 듣고 싶은 게 아까 F-35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이 F-35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온 걸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때는 이 F-35 같은 게 자기네들 입장에서 남측의 억제력을 키우려는 쪽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 북한이 기본적으로 그 재래식 전력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약한 것 중에 하나가 항공력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항공력이 취약한 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쪽 부분을 계속해서 키우는 높여주고 거고.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를 북한한테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북한이 그러한 그 너희가 공격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종류의 방어 무기도 새로 구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갖춰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저간 같은 쇼업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한다라는 걸 압박 조치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 차관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좀 많은 국민들께 좀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따로 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북미 간의 협상,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일종의 이제 대화와 협상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로키로 하고 이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만약에 불거져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가 이제 밀리는 그런 이제 협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집중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미사일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쏠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협상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꼴대가 바뀐다라는 건데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꼴대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의 이제 로키로 하고 이제 평가절하하는 이제 협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만 네. 정의용 실장이 운영이 국감에서 했던 식으로 예. 그렇게 위협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네. 질적으로도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우수하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싹 쏠리고 그리고 또 그거 자체가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런 협상에 있어서 카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사실상 북한이 쓰는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의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 조금 전에 이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일종의 이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을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협상 자체가 뭐 깨지거나 협상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북한의 스스로가 야 이거는 이제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거든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부터 쏜 거 자체가 탄도미사일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고 그리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 쪽이나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예. 이걸 이제 나름대로 염두에 두면서 슬쩍 한번 이제 밀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잘라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저희가 그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서해에서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쪽은 무력 도발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동해 쪽에서 이제 금강산 관광 이제 배를 예. 이제 출항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 트랙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 협상 그런 소위 그 인게이지먼트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관님은 어쨌든 정부에서 통일정책 직접 네. 차관으로서 공직자로서 해보셨던 분이시고 지금 남북 협상도 네.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지금 이 정도면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아까 도발적인 측면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아직은 넘어야 될 선을 넘지는 않았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이게 방향을 돌려서 우리에게 쏜다 그러면 그거야 도발이죠. 뭐, 근데 도발이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동해 쪽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이제 도발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방향만 바꾸면 한다라니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협상 국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로키로 하면서 한다는 그런 유인도 강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정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위협 그걸 뭐 도외시하거나 또 간과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정부는 사실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도 고민이 깊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좀 듭니다. 근데 또 언뜻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비판적인 측면에서의 입장을 들어보면
아니 근데 그렇게 우리가 로키로 가고 미온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남북 대화가 좀 잘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뭐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인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5월달에 미사일을 쐈고 뭐 당연히 미국도 확인해서 이것이 이스칸데르급이라는 그렇죠.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협이 아니다. 늘상 하는 거다. 다른 국가도 한다. 최근까지도 그런 얘기 계속하는 것은 북한을 관리해서 일단 대화의 국면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여전히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우리 김영석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 미국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 결과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것도 있죠. 북한은 이렇게 해서 일종의 저강도 도발을 통해 갖고 자신들의 압박을 강화해 갖고 뭔가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켜 나오기를 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똑같은 메시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죠. 물론 그들의 또 하나의 목표는 2017년 이후에 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신형 무기 체계에 대한 그렇죠. 발사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측면에서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 SLBM까지 최대치 경계선을 밟는 것까지 갔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응이 없으니까요. 어려운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예. 뭐 협상상으로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대비 태세는 정확히 해야죠. 그건 우리 얘기잖아요. 예, 우리 얘기죠. 우리가 지금 대비 태세를 해야 되는데 예. 정영 실장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는 저는 그 말에 수긍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기본적인 대응은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미사일을 갖고 있다. 그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것을 우리는 요격하고 방어할 수 있다. 그렇죠. 방어 그것이 문제죠. 우리의 예. 기본적인 미사일과 대북 억제의 능력인데 지금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네. 이 뭐 전략을 예. 바꿔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해갖고요. 예. 이건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아까 박 교수님께서는 대비 태세도 그렇고 우리의 방어 능력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KMD라고 그러나요? KAMD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북한의 4종 단거리 세트를 커버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틀으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은 핵과 미사일을 대기한 이른바 삼축 체계라는 것을 운영을 했죠. 그 안에는 선제 타격을 위한 킬체인이 있었고, 그리고 요격을 위한 방금 말씀하신 한국형 미사일 예. 방어 체제가 있고,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이라 해서 주요 그 제거 작전까지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대북 억제력을 갖겠다 했는데 현 정부에서 이게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삼축 체제라고 얘기 안 하고 WMD 대응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전략 표적 타격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뭐 좋습니다. 이름 바꾸는 건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한 예만 드리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중에 LS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고도의 그러니까 이상을 올라가는 건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거든요. 미사일이죠. 예. 그것도 요격 미사일인데 그 LSM은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사 시험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이스칸데르가 신형 무기로서 기존의 체계에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거기에 적합한 그러게요.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갖고 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KMPR 사후 대량 응징 보복은 공식적으로 저런 표현을 안 쓰고 또 저것의 전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제대로 구비 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우리의 대응 능력 현재 네네. 또는 앞으로도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일단 그 방어 체계를 보다 더 촘촘히 막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겠죠. 지금 현재 그 KAMD의 구도 하에서는 그 정점 고도 20km까지 막을 수 있는 팩3, 그 다음에 20에서 40까지 막을 수 있는 이제 철매 2,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박원곤 교수님이 말씀하신 팩3 개량형이 그거를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40부터 140까지가 이제 사드 체계로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보다 더 촘촘해지려면 여기에 관련된 무기가 더 그렇죠. 수량이 더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거를 도용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북한이 지금 말한 신형 4종 무기의 그 정점 고도를 보면은 35에서 95까지의 그 정점 고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 현재 시스템으로는 더
그러니까 되는 게 있네요. 논리적으로는 그 부분을 다 막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그거를 다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여전히 이제 의문성이 있는데 문제는 모든 이제 방어 체계를 다 100% 막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상적인 논리인 거고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어력을 또 높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의 공세적인 압박 능력을 얼마만큼 북한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쪽 부분의 역량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거 한다, 우리 이거 한다, 자꾸 우리도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공격 무기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공격 무기가 방어 무기보다 훨씬 더 비용이 싼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제 다 방어 무기 중심으로 북한을 너희가 이런 거 가지고 이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방어 무기가 이런 거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 플러스 대량 응징 보복이라든지 유사시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의 공격 능력이 높은 이런 무기도 있다라는 거를 통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한 균형점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높이고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포기를 하는 단계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러한 방어용만 것이, 우리가 집중하지 그렇죠. 말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 무기가 어느 시점까지 북한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체 무기라는 걸 통해서 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가 스스로 깨우치는 단계가 돼야 그때야말로 이제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북 핵 미사일 억제 능력이 커질수록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는 차관님께서도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국제사회가 보면 각각 이제 무기 감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 또 여러 가지 또 협상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무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나쁠 때는 그 서로 이제 그런 무력 충돌의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군비 감축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으로 남북이 대립하지 않도록 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이제 군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좀 이제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군사적 부분은 확실하게 따로 해서 가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면 우리는 그걸 이제 방어 플러스 거기를 더 상대적으로 예.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네.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것대로 가면서 이제 별도로 이제 북한이 새로운 이제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노력은 이제 같이 이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협상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이런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좀 뭔가 단호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북한이 대화 이런 데서 좀 뭔가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네. 많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적 차원에서 로우키로 대응하는 거 하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이제 도를 넘어서 가는 이제 정도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 협상도 같이 병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네, 게 네, 네.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 투트랙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으니까 북미 협상이나 남북 협상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북미 협상 관련해서는 폼페이오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더디다 몇 개월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북측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철, 김계관 등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들이 좀 담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뭐 연말을 굉장히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좀 갖다 붙이면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부장관으로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의 2인자가 또 됐습니다. 뭐 그래서 뭐 북한 외무성의 일부상 2인자인 최선희와 동급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그래서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유럽을 순방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좀 같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제가 팩트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북미 협상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 상황에서 좀 우리 측은 어떻게 좀 대해야 되는지 이 협상 관련된 부분을 세 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좀 듣고 쥐수마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말씀 꺼내신 김에 우리 김 차관님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보면 이제 북미 간의 이제 협상이 교착되는 이제 국면의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북한은 이제 기대치가 일단 높고 그러니까 즉 미국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이제 비핵화 조치는
차고 하니까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혹시나 이걸 내놓으면 이제 야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이제 강하게 입장이 나올 것 싶다라는 그런 불신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 즉 비핵화는 이제 조치는 조금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제재 완화를 포함한 이제 많은 것을 예. 이제 희망은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게 이제 북한의 셈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쉽게 이제 동의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일종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관계 있다. 그리고 또 협상은 결과는 더디지만 뭐 계속한다 이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협상판을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깰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스스로가 연말까지 무언가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호기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 그냥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우리는 협상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안 하고 있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경제 예. 부분도 어렵고 또 본인들이 공언한 게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연말 지나면 무언가 또 새로운 길 가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다시 또 뭐 ICBM 쏘고 핵실험을 하면은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더 중국이 도와주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니까 지금 상황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겉으로 보면 북한이 세게 미는 것 같지만 이제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은 뭔가 연말이라는 그 기한 동안에 이제 미국과 합의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데 미국은 이제 북한이 이제 원하는 만큼의 그런 그 이제 합의를 내주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건 대표가 이제 하다가 이게 부장관이 됐다. 그러면 본인은 계속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의 그 카운터파트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부장관이 다른 여러 가지 사안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가 미국의 그런 그 관심도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제 미국은 계속 대화하겠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대화의 판에서 먼저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건이 부장관이 된 게 협상에 더 힘이 실린다라는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군요. 뭐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직급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힘이 실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관이라는 그 포지션 자체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죠.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없을 경우에 국무부의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부장관이기 때문에 부장관이 하나군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차관들은 여러 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글쎄 이건 뭐 저 추정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면 과연 김명길이 지금 대표로 나와서 하고 있는데 네. 비건이 여기에 여전히 북한 문제를 다룬다면은 최선희로 급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저는 여전히 그냥 김명길을 내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두 경기가 가지 안 맞잖아요. 그분 안 맞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노림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비건이 나올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맞춰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협상할 인물이 없죠. 지금 그나마 비건이 작년 8월 달에 임명돼서 1년 넘게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해서 상당 수준에 놓여 있는데 그러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성킴 대사 정도인데 성킴 대사를 다시 불러들일지 아니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편이 전문성이 없는 또 인사로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면 올 새로운 경우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북한이 좀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미 협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제재 문제가 여전히 저는 그러면? 관건이고 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쏘고 난 후에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입장은 항상 똑같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원한다. 더불어서 제재를 유지한다. 그 입장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뀐 게 없는 거네요. 어쨌든 예. 미국 입장은.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뭐 지난번에 스톡홀름 그 협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좀 눈에 보이는 게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얘들이 뭘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어서 말이죠. 네, 북한은 이제 이번 달 이제 연말 이내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두 달도 이제 채 안 두달채안 남은 됐는데 이 거죠. 안에 뭔가가 바뀌지 않으면 이제 제 3의 길,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북한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을 딱 정해놓다 보니 그렇죠. 연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각 그 북한의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열심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연말까지 빨리 뭔가를 내놔라라는 거를 압박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박원곤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에는 지금 국무부 중심으로 인사에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을 걸로 그러니까요. 보여요. 그래서, 그다음 예. 문제는 또 북한도 역시 지난번에 그 스톡홀름에 나왔을 때 기존의 입장에서 한치의 변화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미국도 변함이 없고 북한도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올 연말 2달 안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실무회담이라든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를 돌파구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또 국내 정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예. 글쎄에 해당되는 또 굉장히 우울한 그런 전망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북한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또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북한이 지금 계속 비핵화와 관련돼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거의 한 2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서 또 북한이 지금 12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보여줬고 이게 메시지를 유럽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보면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거를 옛날 같았으면 미국이 했던 말을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이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할 것을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의 지난 2년간 주변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북한이 유럽 무대를 그러게요.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목소리를 얻으려고 했던 이러한 외교적 지지가 반대로 감소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북한에게는 불리한 국면이 오히려요.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예. 북한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 국가로 올라선다. 그거는 이제 미국과 또는 남한과의 뭐 외교 관계, 일본과의 외교 관계만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신 유럽이나 그렇죠, 전 세계 그렇죠, 다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는 비핵화를 압박하는 그 대상이 더 늘어났다라는 우리 이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좀 공감이 가네요. 예, 혹시 뭐 차관님 추가하실 거 없으면은 다음 네, 예. 질문 가겠습니다. 예, 지소미아 얘기를 그래서 좀 저희가 시간이 대략 한 10분이 채 안 남아서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틀 전이죠. 2일 날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한일의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3국 간의 동맹, 연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들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기쁘게 한다. 이런 얘기를 저렇게 좀 화면에서 보면 좀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거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미국이 간접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 정부랑 같이 공조를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스틸웰 이제 국무부 차관보가 내일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3일 날 종료가 되는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뭔가 얘기가 있지 않겠냐. 물론 한미 동맹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해서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의 이런 최근의 모습을 우리 박 교수님부터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지난주에 스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일본에 먼저 갔죠. 그래서 거기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 한국 정부가 일단 뭐 중단을 결정을 했는데 11월 22일 12시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면 아마 그 얘기를 또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우리 정부가 결정한 이후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주 일관됩니다. 국무부 국방부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네. 또 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뭐 이것을 지금 폐기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거든요. 14년, 16년, 12년에 처음에 하려다가 실패했고 14년에 티사라고 한미일 정보협정을 예. 갖다가 16년에 했던 것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수상을 설득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미국으로서는 동아태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전략적인 이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한국이 결국은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와 동맹에 대한 훼손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한다는 것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국감에서 서면 답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쥐소미아의 연장 여부는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 정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그 수출 규제 철회를 하지 않으면 예. 쥐소미아는 폐기하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22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과연 그런 정도의 어떻게 한일 간의 그 뭐랄까요 의견이 모아질지 예. 저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박사님, 우리가 지소미아를 이제 결국 재연장을 안 하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데미지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한미 간의 뭐 공조, 뭐 이게 뭐 약화된다, 뭐 이런 차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좀 더 깊게 본다면 어떤 데미지가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정보 교환과 관련된 협정을 우리가 군사 외교를 생각해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가 동남아 국가라든지 중앙아시아 국가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다 정보 보호 예. 협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정보 보호 협정을 많이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군사 외교적인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와 관련돼서 정보 부분도 같이 공유하는 게 늘어나고 예, 있다. 예. 그러면 한일 간의 관계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그동안의 군사 부분에서의 이 정보보호협정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강조가 됐던 거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그나마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이 부분을 갔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그럼 한일 간의 군사교류 협력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소미아 이거 폐기만을 생각하면 정보보호협정에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이점이 없었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떤 영역이 있냐면 군사 외교라는 분야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한일 간에 그렇다면 군사교류 협력 이 부분이 지소미아가 폐기된 예. 이후에도 그냥 그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예.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단순히 정보보호협정의 그 양적이고 질적인 측면 그러한 단순한 거를 벗어나서 한국의 국방력의 어떻게 보면 군사 외교의 역량 강화, 결국에 한국의 군사 외교의 역량 강화는 뭐와 관련되면 우리의 국가 위상과 관련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김 차관님한테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이 바뀐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재연장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 정서상 또 내년 그렇죠. 총선도 있고 정부가 별로 명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서상 어렵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제 한일 간의 이제 문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보 문제도 있으니까 이걸 좀 이제 좀 그 한 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투 트랙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다양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촉발하는 게 이제 일본이 그런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고 예, 예.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 그러면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느냐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북한은 예, 예, 이제 그렇죠.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카드로 이제 써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거고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한일 간의 소위 그 역사적 이제 문제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미국 측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지소미아만 하지 말고 이제 지금 정부도 아마도 뭐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의 방위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에 대한 그런 그 안보적 위협 자체를 뭐 방기하는 거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이제 한일 간의 그 지소미아와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노력이 중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최소한 지금 오늘이 4일이고 22일까지니까 이게 지금 요 한일 간에 이루어진 사안 자체가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오래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런 그 관계 부서에서 처음 다루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22일까지를 데드라인을 두고서 보다 더 집중적인 그런 이제 해법을 이제 찾아서 그게 100% 만족은 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해법을 찾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이걸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문 대통령 모친상 때 아베 총리가 위로 전문 보낸 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또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좀 악수도 하고 4개월 만이라고 그러더니 악수한 게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간이 좀 짧긴 한데 우리 국민 정서도 좀 있고요. 외교적 현실도 있고 또 우리가 미국 측에다가 중재를 요청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나는 그래서 이게 지소미아 문제를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본다라는 각자 전문가분들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짧게 좀 한 말씀 딱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22일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를 파기하고 다시 만든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원 교수님은 여전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방법으로는 저는 우리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접 나서고 사실 명분이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명분을 제공해줘야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좀 개입을 해서 삼자 간의 대화를 하고 최소한 로드맵 정도는 만들어놔야 그래야 우리가 지소미아 이 파기를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좀 그런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더라도 조건부를 일단 연장해서 시간을 좀 더 벌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겠죠. 어쨌든 예. 뭔가 좀 여유를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김 차관님은 결론을 내신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이거는 이제 서로 유지되는 게 좋죠. 그런데 여하튼 이제 다른 이유로 해서 이게 이제 폐기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니까 그 전에 문제를 야기했던 사안에 대해서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해결하는 방향으로 물꼬는 트는 그 정도의 이제 정치적 노력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재해주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또 한일 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예,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발화점이 된 작년 10월에 그 대법원 판결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본 그 회사들에 대한 뭐 이를테면 국내 자산 뭐 동결이라든가 처분 이런 거를 좀 사실 해도 되는 시기인데 좀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좀 잘 풀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의사가 있다는 걸 일본 측에서 보여주고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문희상 의장 그 일본 방문도 좀 취소됐다는 얘기도 좀 안타깝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좀 잘 풀어보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그러니까 우리 김 차관님과 박 교수님, 이호령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2일 새벽까지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국감 다 그랬습니다만 역시 일관된 흐름이 계속 여기서도 나타났더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막바지. 북한 신형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방어 능력을 두고 설전이 이어집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있다고요? 막을 수 모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나 원내대표의 이 말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격하게 항의합니다.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국정감사 내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이미 패일 대로 패인 상황. 결국 밤 10시 40분쯤 회의가 중단됩니다. 정당적 감사가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자정 넘어 회의가 속개됐지만 더 이상 북한 미사일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방적 답변만 강요한 고압적 질의, 명백한 국회 모독이자 패약질이라며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을 뿐입니다. 북한 신형 미사일 문제는 추가 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 긴장 완화 외엔 답이 없다는 식으로 전문가 의견도 갈리는 난제입니다. 추가적인 방어 능력 향상을 꾀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제 지금부터 차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50조 쓰고 있는데 앞으로 100조, 200조 써도 그건 막을 수가 없다고. 청와대 참모들과 여야 의원들이 국가 안보를 함께 논의하는 흔치 않은 자리지만 공통 분모를 찾아 갈등을 줄이기보단 씁쓸한 감정 싸움으로 끝난 셈입니다. 예, 최순애 시사평론가 월요일, 금요일 날 모셔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국감이 참 올해는 20대가 여러 가지로 욕을 많이 먹는 국회이긴 합니다만 이 운영위가 거의 좀 마지막 국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일관되네요, 정말로.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용히 이렇게 주고받으면 조근조근하게 사실 쟁점을 주고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렇게 고성과 뭐 거의 막말 수준의 어떤 대화가 오간 거고 특히 저분들이 이제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참모들 아닙니까? 네, 참모들의 저런 모습, 특히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의 모습은 매우 좀 부적절한 모습이죠. 일단은 본인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왜 남의 그 대화에 껴드냐 이건 거고, 그리고 왜 반말이고 일어서서 고성을 지르고 상당히 이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폭력적이라면 또 저분의 전력이 있어요. 국회에서 2010년도에 저분이 이제 삼선 출신 국회의원인데 그 2010년도 예산국회 통과될 때 예결안 통과될 때 민주당은 반대하고 그때 한국당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MB 정부 때고요. 김성애 전 의원하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대치하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죠. 이게 사실은 외형으로 따지면 김성애 전 의원이 더 체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크고 그분 또 운동을 했던 분이라서 이게 완력이 좋으니까 이제 폭행을 행사한 거예요. 이제 먼저 행사한 건 문제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화풀이로 또 국회 경호원들을 또 마구 또 이렇게 때리고 본인도 코피 터져가면서 이제 어쨌든 김성애 전 의원하고 격투 벌인 거는 이제 회자가 돼가지고 저분도 강기정 수석도 이제 그 뒤로 입 안팎으로 8방을 꼬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전력이 전례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정무수석 자리 아닙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쨌든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회의체에서 받으면 사실은 그 형식에 맞게 또 내용을 담보시켜 줘야 되거든요. 또 본인 질의도 아닌데 저렇게 나왔다는 거고, 특히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뭡니까? 특히 야당의 의견을 이제 경청을 하면서 또 대통령께 전달해 주고, 오히려 싸움판을 정리해서 싸움을 말려야 될 입장인데 본인이 오히려 싸움판을 만드는 이런 형세가 돼버렸어요.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무수석은 강기정 수석이지만 사실 두 번째인데 지난번 정무수석도 사실 존재감이 거의 없어서 청와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는 어찌 보면 정무수석의 역할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란 듯이 저렇게 또 과거의 행태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본인 스스로의 어떤 화를 불러온 언행이 돼버렸던 거죠. 저는 최평 의원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과거의 행태를. 그 저기 총선 출마하려고 저렇게 한 번 더 부각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참모진들은 언행에 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그 질문이었어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과 어떤 청와대, 그 정부죠. 크게 보면 정부와의 그러니까 정권과의 어떤 그런 브릿지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활유 역할이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건 이번 조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이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현 정국 운영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진단도 각자 다르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작은 부분이 정무수석의 역할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 얼마나 야당과 소통을 노력했냐. 부드럽게 내지는 또 낮게 또 넓게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 정무수석의 태도를 보면 과연 그런 노력을 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 최평론가님 보시기에 예전에 그렇게 여야가 이렇게 정권간이 그래서 이렇게 좀 격하게 있을 때도 그런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좀 부드럽게 했던 분 중에 혹시 좀 사례로 삼을 만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그 전에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또 특별히 어느 정부를 이렇게 또 거론하면 근데 지금 딱히 부드럽게 했던 정무수석이 아마 MB 때 맹영 교수 정무수석도 있었고 아마 지금 동아대 교수인 그 박형준 전 의원 그분도 이제 직접적인 활동은 안 해도 그분은 이제 어떤 담론 생산을 좀 많이 했던 분이에요. 교수 출신답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과격하지 않았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강 수석은 되게 어떻게 보면 탄력적이고 유연한지 그 앞전에 코너에서는 남의 질의할 때 김정재 의원하고
그 노영민 실장 대화할 땐 또 엄청 또 이렇게 막 뒷좌석에서 웃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참 그게 보는 불로 하여금 되게 좀 불안하다. 또 좀 정무수석으로서의 존재감에 대해서 참 되게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 이후에 계속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어떤 쇄신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한번 같이 좀 연결해서 좀 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얘기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색소폰 연주도 좀 멋지게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하여간 조국 사태 끝나고 난 뒤에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좀 어쨌든 뭔가 좀 그 전에 조국 사태 한창일 때와는 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저게 좀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안에서 흔들리는지 이런 지적들이 많네요. 일단 본인 스스로가 뭐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겉으로 지금 보여지는 성과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표라는 자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마치 그 유리판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유리벽 안에 있는 존재처럼 되게 지금 불안하군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기보단 잘해도 못해도 공격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상당한 어떤 이제 배심으로 그리고 그걸 이제 지켜 나가면서 일단 국민을 보고 이제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좌거우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흔드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당연지사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서라도 성과를 내서 그 대표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면서 본인의 정치력을 과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월 달에 이제 대표로 선출되면서 지금 11월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근데 사실은 이제 내놓은 어떤 성과 내지는 어떤 보여지는 어떤 전망 이런 게 지금 사실은 되게 안개 속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일련의 어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일련의 어떤 그 이벤트들이 다 지금 실책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본인 이름을 시작한 인재영입 1호 지난번에 인재영입 발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지금 원성들이 자자하니까 지금 이제 단번에 지금 자리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재 영입 논란이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박찬주 전 예비역 대장에 대해서도 뭐 훌륭한 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했었고 또 백경훈 대표의 영입 문제도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세습 영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당분간 이렇게 싹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군요. 지난번에 영입 발표한 분들 중에 거기서 몇 분은 이미 당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김영하 교수나 윤창현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당원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에 그 전문성 있는 그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산하. 거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 민부론에도 두 분 다 이름이 올라가 있더군요. 그래서 또 백경훈 대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입당을 한 바가 있고 2018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은평구에서 한국당 후보로 예비 후보로 나갔었고, 그러니까 이미 당원인 거고. 그러네요. 신보라 의원 비서의 이제 남편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신보라 의원은 본인은 이제 인재 영입에 관여를 안 했다고 이제 명확히 선을 긋긴 했는데 저 부분은 좀 문제가 돼요. 신보라 의원도 2016년에 지난번에 그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도 뒷말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그 지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저 인재 영입 부분을 도대체 누가 주도하는 거냐? 상당히 지금 투명하지 않은 뭔가 의구심을 낳게 하는 인재 영입 그 멤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백경훈 대표는 신선한 인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당에서 인재 영입할 때는 기존의 정당에서 관여하지 않은 사람 기준 그리고 뭔가 이제 자기 분야에서 이제 성과가 있거나 내세울 만한 뭔가 이제 그게 내용이 있을 때 이제 보통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명망가들 중심.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연예인들한테 이제 손을 많이 내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인재 영입이 그렇게 명망가 중심으로 가는 거는 뭐 성과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고객 창출을 했느냐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한국당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인재 영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는 사실 깊이 숙고를 해야 되는 거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통합도 해야 되고 쇄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냉정하게 보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차기 공천을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가 먼저 설정이 된 다음에 통합과 인재 영입, 그 쇄신이라는 것을 같이 퍼즐을 맞물려 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앞전에 그 통합과 인적 쇄신에 대한 보관은 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턱하니 인재 영입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검증은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과를 또 빨리 내고자 하는 조급함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떤 위기 아니냐라는 이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뭐 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 저 대표 기자간담회 이후에 쇄신 논란이 더 불거졌다, 증폭됐다는 말씀 드렸지만 한국당은 이런 문제가 또 있죠. 근데 이게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전에 다문화 대표로 해서 의원이었던 이자스민 전 의원이죠.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을 입당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두고도 뭐 민주당 내에서 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뺏겼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반대로 그 정의당 내부에서는 왜 한국당 출신을 또 이를테면 영입을 했느냐 등등등, 이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영입이 된 거 등등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권이 총체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로 좀 시대의 흐름이나 국민들의 목소리와 좀 배치되는 자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들도 하더군요. 그래서 이자스민 전 의원의 그 정의당으로의 그 행보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게 만들어요. 일단 이자스민 의원이 95년도에 그 한국인 항해사와 결혼을 해서 98년에 귀화를 하고 2011년도에 완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얼굴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요. 15번으로. 그래서 이제 이주민과 어떤 다문화 정책 활동을 이제 활발히 한 다음에 이제 그만둔 거죠. 비례대표는 어차피 각 당에서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오늘 잠깐 기사 보니까 2016년도에 민주당에 입당을 애초에 2012년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팩트를 지금 이제 정의당 쪽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한국당 전 의원인 이자스민 의원을 영입한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런 측면으로 한번 또 바라보게 됩니다. 어쨌든 정의당이 그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을 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어쨌든 강고하기 위해서 기존 정당에서 그런 소수 내지는 어떤 약자를 위한 정책을 활동했던 전 의원을 빼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당으로서는 어쨌든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주민 여성들과 내지는 이주민 전체와 다문화 어떤 그 문화를 위해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그러면 이자스민 전 의원밖에 없는 거냐, 새로운 인물 발굴은 안 되는 거냐,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꼭 집어서 저렇게 한국당에서 일했던 전 의원을 데려가는 것, 물론 뭐 당적 옮기는 건 본인의 자유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정의당의 접근이 또 정략적이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뭐 사실 와서 일을 한번 해본 또 검증을, 금태섭 의원 말로는 이제 이자스민 의원이 거기서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또 하더군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이자스민 의원 때문이라고 정확히 검증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다문화 어떤 우리 가정이라든가 다문화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씩 개선되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꼭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또 시각도 있긴 하더군요. 어쨌든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어서요. 물론요. 의정활동 4년을 한 다음에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됐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도 관련 단체 활동을 만들어서 많이 했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국회가 아닌 일반 사회 속에서도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이자스민 전 의원이 그럼 정의당 가서 이번 총선에 지역구로 나갈 거냐, 비례대표로 나갈 거냐, 이것도 사실은 좀 눈여겨볼 포인트이긴 해요. 근데 아직 정의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그냥 어떤 특위위원장을 맡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비례대표로 하거나 지역구로 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역할에?
어차피 이자스민 의원은 귀화한 어쨌든 뭐 그러니까 출신은 한국 그렇기는 사람이잖아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어떤 파격 공천이면서 동시에는 또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본인이 기여를 이제 그렇게 해왔고 본인이 성장을 했으면 본인도 어쨌든 후배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그럼 지역구에 도전을 좀 하고 어쨌든 그런 출신과 문화와 배경과 다르게 정치는 또 정치상의 저는 문법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의당에서 저렇게 어쨌든 정의당도 어쨌든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는 취지에서 그리고 어쨌든 대중을 어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치 마케팅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트랙이 다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트랙을 이제 그대로 밟았다는 거란 차원에서 이자스민 말고 또 다른 이자스민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정의당을 두고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라 이런 대목이죠.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금태섭 의원의 지적도 그렇고 결국은 이자스민 의원이 심상정 의원의 그 대표의 설득으로 뭐 정의당에 입당을 했다 안 했다 뭐 사실 그것보다도 좀 더 다문화 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그게 정책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나주는 일종의 좀 계기 뭐 마중물 역할 그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이 논쟁의 본질이 조금 더 건전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예. 한일 두 나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중재 요청에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와의 대화에 겉으로는 미온적이긴 한데요. 뭐 내부적으로는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 네퍼 미 국무부 장관 부차관보의 인터뷰는 어떻게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죠. 언뜻 일본과 미국이 공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차원의 비판이 또 적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그런 결정을 우리 정부가 했는지 한 본질적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본은 아직 우리를 백색과 리스트에 복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재연장을 한다.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이게 향후 우리한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결정을 지지할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협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간의 동맹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필요성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